나는 평생 돈을 벌고 또 돈을 다루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한 가지 사실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의 그릇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부자가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돈을 많이 번 순간부터 불행해진 사람들,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에 있었다. 내가 젊은 시절 한 후배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사람의 돈 그릇은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 노력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릇은 태어날 때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부가 재앙이 된다. 실제로 10억 원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10억을 손에 쥐면 상상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그것을 행운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시험이라 부른다. 그 시험에서 합격하는 사람은 드물다. 돈은 단순히 종이가 아니다. 돈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고 감정의 방향을 바꾼다. 가난할 때는 절약을 미덕이라 여기던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낭비를 미덕처럼 착각한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거울이다. 그 앞에 서면 자신의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어떤 이는 교만해지고 어떤 이는 불안해진다. 또 어떤 이는 그 돈을 통해 남을 돕지만 어떤 이는 오히려 자신을 망친다. 나는 수많은 기업가를 만나면서 배웠다. 돈의 크기는 마음의 크기보다 커서는 안 된다. 마음이 좁은데 돈이 많으면 결국 그 무게에 짓눌린다. 가난은 불편할 뿐이지만 부는 위험하다. 준비되지 않은 부는 사람을 오히려 파멸로 이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몇 년 안에 망하는 이유도 같다. 돈을 다루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을 도구로 보지 않고 감정의 해방구로 본다. 결국 돈에 휘둘리고 그 끝에서 인생 전체를 잃는다. 돈은 지배의 힘이 아니라 운용의 기술이다. 돈이 많을수록 더 정교한 판단과 냉정한 이성이 필요하다. 돈은 인간의 감정을 가장 교묘하게 자극하는 마약이다. 그것은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빼앗는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도 많은 사례에서 목격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인, 큰 상속을 받은 자녀, 급부를 누리던 스타들. 그들은 모두 돈의 크기를 자랑했지만 결국은 그 돈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 자신을 단련하지 않았다. 돈이란 에너지와 같다. 불의 온도가 지나치면 그 불에 타 죽는다. 사람도 같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온도를 모른 채 불을 탐하면 반드시 화상을 입는다. 중학생에게 10만 원은 소중하지만 1억 원은 위험하다.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이성의 훈련을 통해서만 생긴다. 그것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 오직 삶의 실패와 절제, 그리고 시간 속에서만 배울 수 있다. 나는 늘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은 일의 결과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을 쫓는 자는 결국 돈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돈을 다룰 줄 아는 자는 그 돈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회사를 키운다. 돈 그릇이란 단순히 돈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크면 사람을 품고 그릇이 작으면 돈이 넘쳐 흘러 자신을 삼킨다. 나는 가난 속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돈의 귀함을 너무도 잘 알았지만 동시에 그 위험함도 알았다. 그래서 언제나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내 그릇보다 큰 돈을 쥐고 있지는 않은가? 그 물음이 나를 지켜주었다. 부는 키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견뎌야 할 무게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부를 만나면 부는 축복이 아니라 징벌이 된다.
돈 그릇이란 결국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그것은 한순간의 운이 아니라 평생의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진정한 부자는 돈의 양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는 돈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즉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다. 그가 바로 진짜 부자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보다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일을 더 두려워한다. 돈을 다루려면 자신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늘 보았다.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정작 돈을 관리할 준비는 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은 돈을 손에 넣는 순간부터 선택을 잘못한다. 그 선택의 대부분은 타이밍과 감정에서 비롯된다. 나는 사업 초기에 수많은 협력업체들을 상대하며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다. 돈이 조금만 생기면 사람은 지금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힌다. 지금 사야 한다. 지금 투자해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 그들은 언제나 현재 유혹 앞에 항복했다. 나는 그것을 현재 마법이라고 불렀다. 판매자는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입니다. 라고 속삭이고 소비자는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순간 돈은 이미 주인의 손을 떠난다. 돈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지금 쓸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이 단순한 선택이 인생을 갈라놓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을 택한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란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만 복종한다. 급한 사람의 손에서는 언제나 도망친다. 기업 경영도 같다. 위기가 왔을 때 성급히 움직이는 회사는 망한다. 그러나 시장을 읽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회사는 반드시 기회를 잡는다. 돈도 사람도 결국 타이밍을 읽는 눈이 전부다. 나는 한 번은 젊은 직원에게 물었다. 자네는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필요한 경험을 사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물건을 산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돈으로 시간과 배움을 산다. 결국 그 차이가 미래를 만든다. 돈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비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소비는 감정의 언어다. 외로우면 지갑을 열고 불안하면 투자한다. 그들은 필요가 아니라 감정을 산다. 그리고 그 감정의 파도 속에서 스스로를 잃는다. 나는 사업을 하며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돈은 차가운 머리로 벌고 따뜻한 마음으로 써라.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돈은 독이 된다.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중 절반 이상이 은퇴 후 파산하는 이유도 같다. 그들은 경기에서는 천재였지만 돈 앞에서는 초보자였다. 현역 시절엔 모든 것이 자신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은퇴 후엔 세상이 달라졌다. 수입이 줄자 공포가 밀려왔고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해 무모한 투자와 과소비로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그들은 돈을 능력의 증명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돈은 능력을 측정하는 잣대가 아니라 판단력을 시험하는 도구다. 돈은 언제나 인간의 심리를 시험한다. 돈이 많을 때는 교만을 부추기고 돈이 줄면 불안을 자극한다. 이 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간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다짐했다. 돈은 내 발밑에 있어야 한다. 결코 내 머리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돈이 머리 위에 올라서는 순간 사람은 사고하기를 멈춘다. 그리고 그 다음엔 반드시 무너진다. 내가 본 세상의 실패자들은 모두 돈의 크기가 아니라 판단의 오류로 무너졌다. 잘못된 타이밍,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보다 더 위험한 잘못된 확신 때문이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건 확실한 투자야.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다. 나는 여러 차례 직원들에게 경고했다. 돈은 항상 이길 것처럼 다가오지만 진짜 이기는 사람은 조용히 한 발 뒤에 서 있는 자다.
사람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보다 큰 돈을 만나면 판단이 흐려진다. 그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지만 바로 그 괜찮겠지가 인생을 무너뜨린다. 나는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다. 돈은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이 자신을 다룬다. 결국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가 부를 결정한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돈을 흘려보내지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돈을 모은다.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불을 오래 지닌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교훈을 갑작스러운 부후에서 배웠다. 부는 사람을 시험한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면 결국 자신을 다치게 한다. 나는 평생 수많은 부자와 파산자를 보았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돈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반드시 무너뜨린다. 미국 프로스포츠계에는 이런 말이 있다. 스타는 경기장에서 죽지 않는다. 은퇴 후에 죽는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한 프로선수 10명 중 6명은 은퇴 후 몇 년 안에 파산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망했을까? 아니다. 그들은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망했다. 돈은 인간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의 감각을 마비시킨다. 현역 시절 그들은 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세상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은퇴와 동시에 수입은 끊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줄지 않았다. 화려한 집, 고급 차, 사치스러운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이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일상은 수입이 아닌 환상 위에 세워진 성청이었다. 돈이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문제는 그 돈이 멈추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는다. 내가 다루고 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이 나를 다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그 점에서 복권 당첨자들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 평범한 공장 노동자가 어느 날 300억 원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됐다. 그는 처음엔 가족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그는 파산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 자신은 거리로 나앉았다. 돈을 다뤄본 경험이 없었던 그는 부를 관리하는 대신 부에 삼켜졌다. 처음엔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축하는 곧 요청으로 변한다. 조금만 빌려달라. 좋은 투자처가 있다. 주변엔 온갖 달콤한 말이 몰려든다. 그는 그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다. 결국 그는 모두를 믿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의 주변에는 이유 있는 친절이 몰려든다. 그러나 그 친절의 대부분은 계산 위에 있다. 돈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친절에 속아 넘어간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봤다. 회사의 재무가 갑자기 좋아지면 평소엔 보이지 않던 사람이 나타난다. 도와드리겠다, 투자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돈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진다. 이것이 부의 본질이다. 돈은 사람을 끌어들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가려낸다. 돈이 들어올 때 당신 곁에 남는 사람과 돈이 나갈 때 곁에 남는 사람을 비교해보라. 거기서 인생의 진짜 관계가 드러난다. 부를 지키는 사람은 돈의 유혹보다 자신의 원칙을 믿는 사람이다. 반면 부를 잃는 사람은 타인의 말을 믿는다. 선수들이나 복권 당첨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평생 자신의 재능을 믿고 살아왔지만 돈 앞에서는 그 믿음을 타인에게 넘겨버린다.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다. 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돈이 많을수록 믿음을 좁혀라.
믿음이 많아야 인간관계는 넓어지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믿음은 좁아야 한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확대시킨다. 작은 욕심은 큰 탐욕으로, 작은 불안은 큰 공포로 변한다. 그리고 이 두 감정은 항상 손을 잡고 움직인다. 그 결과는 언제나 같다, 파멸이다. 돈을 다루는데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이다. 경험이 없으면 판단력이 없다. 판단력이 없으면 돈은 칼이 된다. 불을 유지하려면 그 불을 다룰 만큼의 내면이 있어야 한다. 돈은 결코 사람 위에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릇이 작으면 돈은 언제나 위로 올라간다. 결국 복권 당첨자든 은퇴한 선수든 부자는 같은 시험을 받는다. 당신은 이 돈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자는 모두 같은 결말을 맞는다. 나는 그 결말을 너무 자주 봐왔다. 그러니 기억하라. 돈은 시험이다.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부자다. 나는 돈을 오래 다뤄본 사람으로서 확신한다. 돈은 단순한 종이도 숫자도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다. 보이지 않지만 흐르고 열을 낸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가 그렇듯이 그 에너지에도 적정 온도가 있다. 그 온도를 견디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결국 타버린다.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돈의 온도는 다르다. 나는 그것을 돈의 체온이라 부른다. 어떤 사람은 30도의 따뜻함에도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80도의 뜨거움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체온을 모른다는 데 있다. 그들은 더 뜨거운 불을 원하면서도 그 불이 자신을 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내가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위기를 지나오며 배운 가장 큰 진리는 이것이다. 돈은 늘 온도를 조절해야 한다. 급격히 올라간 돈의 온도는 조직을 흔들고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반대로 너무 차가운 돈은 의욕을 식히고 혁신을 막는다. 좋은 경영자는 그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줄 안다. 그 온도를 지키는 힘이 바로 절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돈이 많으면 여유가 생긴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예민해지고 더 조급해진다. 그것은 마치 작은 불을 크게 피우는 것과 같다. 멀리서 보면 따뜻하지만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는다. 내가 젊은 시절 가난했던 때는 돈의 부족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나서는 돈의 과열이 나를 괴롭혔다. 돈은 부족할 때보다 넘칠 때가 더 위험하다. 나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본다. 만약 중학생에게 10만 원을 준다면 그는 옷을 샀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서 잘 쓸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1억 원을 준다면 어떨까? 대부분은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오히려 허황된 곳에 쏟아붓고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온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돈의 크기는 정신의 온도에 비례해야 한다. 나는 이 원리를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회사의 성장 속도는 언제나 조직의 내면 성숙 속도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 내부의 사람, 시스템, 문화가 감당하지 못하는 성장과 수익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부부도 마찬가지다. 돈이란 그릇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갑작스러운 에너지는 결국 폭발을 일으킨다. 돈의 에너지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불균형을 일으킨다. 처음에는 자신감을 주지만 곧 불안을 낳는다. 이 돈을 잃으면 어쩌지?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 아닐까? 돈은 늘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두 개의 불씨를 함께 준다. 이 불씨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 불길은 순식간에 인생을 태워버린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두 불씨를 다루는 법을 배웠다. 탐욕이 올라올 때는 멈추고 두려움이 생길 때는 움직였다. 그것이 나를 살렸다. 돈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험이다. 경험이 쌓이면 판단이 생기고 판단이 쌓이면 냉정함이 생긴다. 나는 이 냉정함을
돈의 절도라고 불렀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을 오래 지닌 사람이 현명하다. 전자는 에너지를 얻었을 뿐이고 후자는 에너지를 다루는 법을 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회사가 큰 수익을 내던 시절 어떤 임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더 크게 투자할 때가 아닙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냉각부터 해야 하네.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몇 년 뒤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내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때 그 절제가 회사를 살렸다. 돈의 온도를 낮출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부를 다루는 사람이다. 부자들은 돈을 벌 때보다 돈을 잃을 때 더 성장한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다루던 불의 세계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돈이 사라지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진짜 자신이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그릇의 온도다. 나는 말하고 싶다. 돈은 불이다. 불은 어둠을 밝히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세상을 태운다. 그러니 불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불을 다스려야 한다. 욕망이 아니라 절제로, 두려움이 아니라 통찰로. 그것이 부자의 가장 큰 자질이며 돈의 에너지를 다루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돈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평생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깨달았다. 돈이란 신용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돈은 사람의 손에서 나오지만 그 뿌리는 신뢰에서 자란다. 신뢰가 무너지면 돈은 종이로 돌아가고 신뢰가 쌓이면 그 종이는 황금보다 무겁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가치의 상징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돈은 약속의 증명이다. 처음 인류가 물물 교환을 하던 시절, 거래는 눈앞의 물건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쌀을 주면 너는 고기를 주는 시기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거래에 넣기 시작했다.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줄게. 이 단순한 문장이 돈의 역사를 바꾸었다. 그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문신을 새기고 끈을 묶고 표식을 남겼다. 그것이 곧 화폐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 원리를 기업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회사는 돈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신용이 사라진 기업은 그날로 끝이다. 신용은 단순히 빌려줄 수 있는 신뢰가 아니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평생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그 약속이었다. 거래처와의 약속, 직원과의 약속, 사회와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때로 손해를 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손해는 반드시 신용의 이자가 되어 돌아왔다. 신용은 보이지 않지만 돈보다 강력한 에너지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을 잃으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은 고객이 주지만 신용은 고객이 빼앗을 수도 있다. 기업의 신용이란 결국 사람의 신용이다. 경영자의 말 한마디, 직원의 행동 하나가 회사 전체의 평판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평판이 바로 돈의 흐름을 만든다. 신용이 쌓이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돈은 신용의 껍질일 뿐이다. 껍질이 아무리 단단해도 속이 썩으면 무너진다. 반대로 신용이 살아있으면 껍질은 언젠가 다시 자란다. 나는 여러 위기를 겪으며 확신했다. 부도 위기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은 기업은 모두 신용을 지킨 회사들이었다. 거래처에 돈을 제때 갚고 약속한 기일을 어기지 않은 회사들. 그것이 신용의 본질이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힘. 나는 돈의 역사를 이렇게 본다. 물물교환 약속, 신용화폐. 즉 돈은 결국 인간의 도덕적 약속이 형체를 얻은 것이다. 돈이 많다는 것은 신용이 두껍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신용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 작은 거래를 성실히 마무리하는 태도, 그것들이 쌓여 거대한 신용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젊은 경영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작은 계약일수록 더 정직하게 하게.
작은 약속이 회사를 키운다. 나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신용에 관한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한 번 한 약속은 목숨처럼 지켜라.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약속을 저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신용이 사라진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가난하다. 돈은 신용이 만든 그림자다. 신용이 앞서가면 돈은 뒤따라온다. 신용이 무너지면 돈은 등을 돌린다. 그러니 부를 원한다면 먼저 신용을 쌓아야 한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돈의 기술을 배우려 하지만 나는 신용의 기술을 먼저 배우라 말하고 싶다. 돈은 기술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인격으로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인격 없는 분은 반드시 파멸을 부른다. 나는 평생 돈을 연구했지만 결국 남은 결론은 하나였다. 돈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키운다. 그 사람이 가진 신용의 깊이만큼 돈의 크기도 커진다. 이 세상의 모든 부자는 그 신용의 높이만큼 부를 얻은 자들이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을 잃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본다. 진짜 부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늘지 않는 것, 즉 성장의 정지진주다. 돈이 줄어드는 것은 일시적인 손실이지만 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력이 멈췄다는 뜻이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수없이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체였다. 정체는 서서히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킨다. 돈의 흐름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생각이 멈췄다는 신호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한다. 돈은 그 흐름을 따라가는 에너지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돌지 않으면 부패한다. 물도 고이면 썩는다. 부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돈은 흘러야 산다. 그러나 그 흐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흘려보내는 순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안 때문에 움켜쥔 돈은 결국 가치가 줄어든다. 나는 젊은 시절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다. 무모하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너무 조심해서 투자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깊이 깨달았다. 리스크를 피하려는 태도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라는 사실을. 부자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언제나 위험과 함께 움직인다. 위험이 없는 곳에는 결코 기회도 없다. 나는 종종 젊은 경영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안주일세. 많은 이들이 돈을 잃는 것을 죽음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그걸 학습으로 봤다. 돈을 잃는다는 것은 실패를 통해 경험의 깊이를 얻는 과정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들은 안전한 빈손을 지키며 평생 제자리에서 돈의 그림자만 쫓는다. 내가 본 모든 부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배트를 많이 휘둘렀다는 것이다.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수백 번의 헛스윙을 해야 하듯 부자도 수많은 실패를 거쳐 기회를 잡는다. 세상에는 250개의 제비 중 단 하나만 당첨이 되는 게임이 있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은 확률이 너무 낮다고 말하며 참여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그 한 장을 뽑기 위해 100번은 시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 당첨되지 않는다. 나는 부를 단순히 숫자의 축적이 아니라 시도의 누적이라고 정의했다. 한 번의 성공은 수십 번의 실패 위에 세워진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을 존중했다. 실패란 도전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실패는 손해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자산이다. 그 경험이 쌓여야만 돈의 감각이 생긴다. 감각 없는 분은 위험하고 감각이 깃든 분은 견고하다. 부자들이 두려워하는 진짜 리스크는 그래서 이름이 아니다. 멈춤이다. 멈춘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시장은 변한다. 멈춘 기업은 결국 경쟁에서 도태되고 멈춘 사람은 세상에 뒤처진다. 돈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그 생명은 순환을 통해 유지된다. 나는 언제나 회사의 자금을 멈추지 않게 했다. 번 돈은 반드시 사회로 흘려보냈고 그 돈이 다시 사람들의 신뢰로 돌아왔다. 흐름이 곧 생명이고 정체가 곧 죽음이다. 돈을 움켜쥐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그 돈을 질식시킨다. 나는 말하고 싶다. 돈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당신의 두려움 자체다. 두려움은 사고를 가두고 기회를 막는다. 진짜 부자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행동한다. 그들은 실패를 계산하지만 두려움에 머물지 않는다. 돈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다. 나는 평생 이런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 완벽한 시기는 오지 않는다. 움직이는 자만이 시기를 만든다. 이것이 내가 부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리스크는 늘 존재한다. 그러나 그 리스크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함께 흐를 줄 알아야 한다. 부자는 돈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돈을 움직이게 하는 자다. 정체된 분은 썩고 순환하는 분은 성장한다. 돈을 잃는 것은 두렵지만 돈이 멈추는 것은 훨씬 더 무섭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그 길 위에서만 부는 살아 있었고 나는 살아 있었다. 나는 평생 돈을 다루며 하나의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다. 돈은 언제나 그릇이 큰 사람에게 모인다.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 그것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상은 언제나 균형을 맞춘다. 작은 그릇에는 작은 물이, 큰 그릇에는 큰 물이 담긴다. 그리고 그 그릇의 크기는 결코 은행 통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깊이, 신뢰의 두께, 그리고 책임의 무게로 결정된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원하면서도 부자가 될 준비는 하지 않는다. 그들은 돈을 쫓지만 그릇을 키우지 않는다. 그러나 돈이란 본래 흘러가는 존재다. 돈은 세상을 순환하는 물과 같다. 당신이 잠시 그 물을 손에 쥐었다면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일시적인 맡김일 뿐이다. 물을 움켜쥐면 흘러나가듯 돈을 움켜쥐면 새어나간다. 반대로 그릇을 넓히면 물은 저절로 모인다. 부는 잡는 것이 아니라 담는 것이다. 나는 이 원리를 경영에 그대로 적용했다. 회사가 커지려면 먼저 조직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사람의 역량, 문화의 품격, 신용의 두께, 이 세 가지가 확장되지 않으면 매출이 늘어도 오래가지 못한다. 부도 마찬가지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돈을 받으면 반드시 그 무게에 짓눌린다. 반면 그릇이 큰 사람은 그 돈을 활용해 더 큰 가치를 만든다. 부는 그릇의 시험이다. 나는 사람을 볼 때 언제나 이렇게 물었다. 이 사람은 1억을 맡길 만한가? 10억을 맡길 만한가? 돈을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신뢰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의 한계를 측정하는 일이다. 중학생에게 1억을 맡기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가 그 돈을 다룰 경험과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른도 같다. 그릇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큰 부가 들어오면 그분은 오히려 그 사람을 삼킨다. 세상의 부자들은 모두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근원은 같다. 돈은 맡기는 자보다 맡을 만한 자를 따른다. 당신이 돈을 지배하려 하지 않아도 그릇이 크면 돈은 당신에게 모인다. 왜냐하면 돈은 늘 안전한 그릇을 찾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두고 돈의 본능이라고 불렀다. 돈은 불안정한 사람을 싫어한다. 감정에 흔들리고 욕심에 휩쓸리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돈은 언제나 자신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릇, 즉 냉정함과 통찰을 겸비한 사람을 향해 흐른다. 그릇이란 단지 재산을 담는 그릇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을 감당하는 그릇, 타인을 포용하는 그릇, 결정을 내려야 하는 용기의 그릇이다. 그릇이 크면 남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고 손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릇이 작으면 작은 이익에도 흥분하고 작은 손해에도 분노한다. 결국 부의 크기는 감정의 그릇과 비례한다.
나는 가끔 사람들에게 묻는다. 당신의 통장은 얼마입니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당신의 그릇은 얼마나 큽니까? 이다. 돈은 통장의 숫자에 머무르지만 그릇은 세상의 신뢰를 담는다. 그 신뢰가 커질수록 돈은 자연히 흘러 들어온다. 그릇이 크면 손해조차 배움으로 바뀐다. 그릇이 작으면 이익조차 불안으로 바뀐다. 이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나는 평생을 걸쳐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누군가는 1억을 지키지 못했고 누군가는 100억을 지켜냈다. 차이는 단 하나였다. 그릇의 크기. 큰 부를 얻고도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을 키웠지만 자신을 키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외적인 부에 집착한 나머지 내면의 그릇을 비워두었다. 그러나 그릇이 비면 아무리 돈을 부어도 새어나간다. 돈은 결국 그릇을 향해 모인다. 그릇이 크면 천천히지만 꾸준히 차오르고 그릇이 작으면 빠르게 넘치지만 금세 사라진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담을 그릇을 넓힌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만한 부를 맡을 자격이 내게 있는가?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돈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돈은 늘 자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확신했다. 실패를 모르는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패는 부자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돈이란 실패를 견딜 줄 아는 사람에게만 남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봐왔다. 돈을 번 사람, 돈을 잃은 사람, 그리고 돈에 휘둘리다 인생을 잃은 사람까지. 그들 중 진짜 부자로 남은 사람은 단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자신을 단련시켰다. 내가 젊은 시절 첫 사업에서 큰 빚을 졌을 때였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산이 되었다. 그때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경험은 잃지 않는다. 실패는 나에게 돈의 언어를 가르쳤고 인내의 체력을 길러주었다. 만약 내가 그 실패를 피하려고만 했다면 나는 결코 큰 부를 감당할 그릇을 키우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성공한 사람은 행운이 따랐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행운은 실패를 견딘 자에게만 온다.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머문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온 행운은 오히려 저주다. 복권 당첨자가 불행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부를 얻었지만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 그들에게 행운은 기쁨이 아니라 혼란이 된다. 나는 직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실패는 회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다. 사업이 흔들릴 때 나는 사람의 진심을 본다. 누가 도망치고 누가 남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하고 누가 끝까지 버티는지, 그 차이가 곧 신뢰의 크기이고 그 신뢰의 크기가 결국 돈의 크기를 결정한다. 실패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절망 속에서도 사람을 잃지 않는 사람, 바로 그가 다음 성공의 주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두 가지를 잃는다. 기회와 자신. 기회는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온다. 그리고 자신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떠난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났다. 그 만남이 내 성장을 만들었다. 돈을 벌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만이다. 성공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이 실패하지 않을 거라 착각한다. 그러나 실패를 잊는 순간 진짜 실패가 시작된다. 나는 부를 이렇게 정의한다. 부는 돈이 아니라 실패를 견딘 시간의 길이. 시간이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반드시 실패가 존재한다. 시간을 견딘 사람은 돈을 잃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내면에 또 하나의 자산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다.
그 자산은 바로 회복력, resilience이다. 이 회복력이야말로 부자가 가진 가장 큰 무기다. 나는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다. 신용, 인내, 관계,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 그것들이 바로 나의 진짜 자산이었다. 돈은 사라져도 다시 벌 수 있었지만 이 자산은 한 번 쌓이면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생각했다. 돈을 잃는 것은 잠시의 상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평생의 병이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자유로워진다. 실패를 견디는 사람만이 돈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돈이란 결국 경험의 축적이고 그 경험의 최종 형태가 바로 성숙이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실패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을 경계하라. 그들은 아직 세상의 깊이를 모른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이미 그릇이 커진 사람이다. 그들은 이미 돈을 담을 자격을 얻은 사람이다. 이제 나는 안다. 부는 완벽한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부는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의 끈기에서 자란다. 돈의 흐름은 결국 그런 사람에게 향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실패를 이겨낸 자들이기 때문이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견뎌낸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의 통장에는 숫자가 아니라 경험의 무게가 기록되어 있다.